오후 6시 정각. 나는 항상 이 시간에 집에 돌아온다. 1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선 낯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새로 303호에 이사 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뭔가 어색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마치 항상 경계하고 있는 듯한 불안한 시선이었다. 아, 네. 저는 305호에 사는 이준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계속 바닥만 바라보았다. 손가락으로는 자신의 허벅지를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3층에 도착하자 그는 급하게 내렸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첫 만남치고는 기묘한 느낌이었다. 새 이웃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지만 동시에 뭔가 꺼림칙한 기분도 들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렸는데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한 소리, 그리고 작은 비명 같은 것도. 하지만 곧 조용해져서 그냥 TV 소리려니 하고 넘어갔다. 이틀 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김민수와 또 마주쳤다. 그는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 3개를 들고 있었다. 내가 인사하자 깜짝 놀라며 봉투 하나를 떨어뜨렸다. 아, 죄송합니다. 그가 황급히 주워 담는 사이 봉투에서 뭔가 빨간 천 조각이 보였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도 났다. 표백제와 비슷한 자극적인 냄새였다. 이사 정리하시느라 힘드시죠? 내가 물었다. 네, 버릴 게 생각보다 많아서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사라졌다. 그 후로 김민수의 패턴을 관찰하게 되었다. 매일 오후 3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돌아온다. 정확히 8시간. 직장인 치고는 이상한 패턴이었다. 그리고 주말에도 똑같은 시간에 나갔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냄새였다. 가끔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무언가를 태우는 듯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화재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못 이루고 베란다에 나가 있었다. 그때 옆집 베란다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김민수가 뭔가를 태우고 있는 것 같았다. 종이 뭉치들을 하나씩 불에 던지는 모습이 보였다. 새벽 2시까지 그 작업은 계속되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에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김민수와 마주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다. 그가 인사를 받으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함께 낡은 신분증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박상호. 생년월일 1979년 3월 15일. 김민수가 아니었다. 아, 그건. 그가 황급히 손을 뻗었다. 실수로 옛날 걸 들고 다녔네요. 회사에서 신분증을 새로 만들기 전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박상호를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다. 대형 금융사기 사건 핵심 인물 박상호 재판 중 종적 감춰. 피해자 총 347명, 피해액 120억 원 규모. 일부 피해자들 극단적 선택. 경찰 전국 수배령. 기사를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다. 사진 속 박상호는 분명 우리 아파트 303호에 사는 김민수였다. 5년 전 기사였으니 지금은 조금 달라 보였지만 확실했다. 내 옆집에 수배자가 살고 있다는 것인가? 고민 끝에 나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오후 그가 나간 사이 303호 앞에서 서성였다. 문틈으로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화학물질 냄새였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시는 겁니까? 김민수. 아니, 박상호가 서 있었다. 평상시보다 훨씬 차가운 표정이었다. 아, 그냥 택배가 잘못 온 것 같아서요. 택배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무슨 택배 말씀이시죠? 나는 거짓말을 둘러댔지만 그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들켰다면? 혹시 나도 위험한 것은 아닐까?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어 그의 문을 두드렸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문이 열리자 그가 나타났다. 평상시보다 훨씬 초췌한 모습이었다. 들어오세요.
예상외로 그는 나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아파트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삭막했다. 가구도 최소한만 있었고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저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시죠?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나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상호라는 이름, 5년 전 사건, 수배령까지.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 전에 진실을 듣고 싶어요. 박상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맞습니다. 저는 박상호예요. 하지만 기사에 나온 것과는 다릅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저는 그 회사의 회계팀장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죠. 고객들의 투자금이 실제로는 임원들의 개인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는 내부 고발을 시도했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는 오히려 그를 주범으로 몰았고 모든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도망쳐야 했어요. 그대로 있었다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럼 진짜 범인들은 아직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피해자였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불쌍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다. 그 이상한 냄새들, 밤마다 무언가를 태우는 행동들. 증거가 있나요? 당신이 무죄라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났다. 보여드릴까? 박상호는 침실로 들어가더니 벽 뒤편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비밀 공간에 숨겨둔 것 같았다. 5년간 모은 증거들이에요. 나는 파일을 받아들고 펼쳐보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안에는 내부 고발 증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상세한 개인 정보였다. 직업, 연봉, 저축액, 가족관계, 심지어 생활 패턴까지. 각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어급 타겟, 비급 타겟이라는 분류까지 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페이지였다. 완벽하게 계획된 새로운 금융사기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였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박상호가 얼굴을 들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전에 약하고 두려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그리고 어딘지 즐거워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 들켰네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목소리 톤부터 자세까지 모든 게 달라졌다. 5년 전 사건요? 물론 제가 한 일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단지 연습이었을 뿐이에요.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가 문을 막고 있었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이번에는 더 정교하고 더 완벽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 아파트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박상호가 파일을 넘기며 계속했다. 1년 전부터 이 아파트 주민들을 조사했거든요. 소득 수준, 나이대, 투자 성향까지 완벽한 곳이었어요. 파일에서 내 사진이 나왔다. 내 직장, 연봉, 저축액은 물론이고 주말 활동 패턴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당신은 특히 완벽한 후보였어요. 호기심이 많고 정의감이 강하고 무엇보다 남을 쉽게 믿는 성격이죠.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연기였죠. 당신이 저를 의심하고 조사하고 동정하고 결국 도와주려 할 거라는 걸 다 계산했어요. 그는 마치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듯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저를 믿고 도와준다면 다른 주민들도 쉽게 믿을 거예요. 이준호 씨가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나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내가 선량한 시민을 도우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큰 범죄의 공범이 될 뻔했던 것이다. 그럼 앞으로? 걱정 마세요. 당신부터 시작할 거예요. 물론 당신이 협조해 준다면 더 좋겠지만. 그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아파트 문이 열렸다. 경찰이다. 손들어. 검은 전술복을 입은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박상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게 뭐? 어떻게? 그때 나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위팀 이준호 경위입니다. 박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불가능해.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조사했는데 김민수라는 신분으로 위장 잠입한 지 3개월째예요. 당신이 조사한 모든 정보는 우리가 심어놓은 거짓 자료거든요. 나는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음성을 들으며 계속했다. 당신이 이 아파트를 노린다는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죠. 박상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완벽한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냥감이었다는 것을 6개월 전부터 당신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요. 가짜 신분증 발급처, 은신처, 자금 출처까지 모두 파악했고요. 수갑이 채워지면서 박상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다른 주민들은? 진짜 주민들은 2층에 임시 거주하고 있어요. 3층부터 5층까지는 모두 우리 팀원들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절망이 드러났다. 사건이 끝난 후 나는 팀장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정말 완벽한 수사였어. 김 팀장이 말했다. 3개월간 고생 많았다. 박상호는 구속되었고 그가 계획했던 새로운 금융사기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5년 전 사건의 진실도 밝혀졌다는 점이었다. 그가 진짜 주범이었음을 확인한 증거들이 그의 은신처에서 대량 발견되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당황하는 표정을 보니까 조금 불쌍하던데 후배가 농담을 했다. 불쌍하긴. 347명의 인생을 망친 놈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려고 했잖아. 며칠 후 진짜 아파트 주민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교한 사기의 표적이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계속하고 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 박상호가 마지막에 보여준 표정을. 자신이 완벽한 포식자라고 믿었던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의 충격을. 하지만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것이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박상호가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을 테니까. 다행히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 다음 낯선 이웃을 기다리면서. 진짜 무서운 건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얼굴을 한 괴물이다.